2026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이 중국을 향해 독이 든 사과를 내밀었습니다. 달러를 버리고 위안화를 가져오라. 그 순간 베이징 중나라의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시진핑과 수뇌부들은 알았습니다. 이란이 건넨 화려한 위안화 통행증이 사실은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독사과라는 것을요. 한입 베어 무는 순간 미국의 금융 핵폭탄에 맞아 1조 3천억 달러 수출이 즉사하고 뱉어내면 9조 원짜리 밀수 기름과 중동 에너지망이 날아가며 들고만 있어도 유가 폭등에 텅 빈 곳간이 말라 죽습니다. 결국 14억 거인은 독을 뱉어냈지만 독은 이미 몸속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은 겨우 39km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인천공항 가는 거리보다 짧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가 움직입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5분의 1, 액화 천연가스의 5분의 1이 이 목을 지나갑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UAE의 검은 피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타격했습니다. 테헤란 상공에 방공망의 붉은 섬광이 밤하늘을 찢었고 군사기지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사흘 뒤인 3월 2일,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13% 폭등하며 배럴당 82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 전광판에 붉은색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았고 월스트리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3월 4일,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이 보복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중기관총과 대전차 로켓으로 무장한 혁명수비대 쾌속정 수십 척이 해협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오만만 앞바다에서 수백 척의 상선들이 엔진을 끄고 바다 위에 거대한 섬처럼 떠 있었습니다.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유가는 계속 치솟았습니다. 3월 14일, 배럴당 100달러를 뚫었습니다. 이란은 200달러까지 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미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수장은 역사상 최대의 에너지 안보 위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이란이 독사과를 꺼내 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싶으면 달러를 버려라. 위안화만 받겠다. 미국 제재에 짓눌려 국가 경제가 무너지던 이란이 생존을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CNN은 이란이 이미 8개국과 비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는 흥분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달러 시대의 종말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떠들어댔습니다. 14억 인구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미국을 꺾고 세계 1위로 올라서는 순간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진짜 의도는 달랐습니다. 미사일 폭격을 맞고 경제가 무너진 이란은 중국에게 선물을 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화력을 분산시키고 중국을 방패막이로 끌어들여 자신의 생존 시간을 버는 것, 그게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달콤해 보이는 사과, 그러나 한입 베어 무는 순간 내장이 녹아내릴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독사과에는 3가지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독, 스위프트 퇴출입니다. 이란과 위안화 거래를 하는 순간 미국은 중국 4대 국유은행을 국제금융망에서 쫓아냅니다. 중국의 대미, 대EU 무역 규모는 연간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반면 대이란 무역은 고작 300억 달러, 비율로 치면 40대 1입니다. 이란 하나 살리자고 40대 큰 시장을 날릴 순 없었습니다. 두 번째 독, 밀수 특혜 상실입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하루 138배럴 수입하는데 국제시장가보다 배럴당 10에서 15달러 쌌습니다. 미국 제재를 받는 이란이 헐값에 넘기는 밀수 기름이었죠. 연간 9조 원을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가 위안화 전용이 되면 사우디, UAE도 위안화를 들고 이란에 몰려듭니다. 정상 거래가 가능해진 이란은 더 이상 헐값으로 팔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독, 유가 폭등 그 자체입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긴 원유 가격은 중국 경제 전체에 악성 인플레이션을 퍼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삼켜도 죽고 뱉어도 죽고 들고만 있어도 죽는 완벽한 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이 왜 이토록 치명적이었을까요? 중국이 이미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사과가 던져진 2026년 3월, 중국의 겉모습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GDP 18조 달러, 세계 2위, 외환 보유고 3조 2천억 달러, 세계 1위. 상하이 푸둥의 마철루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632m 높이의 상하이 타워, 492m의 세계 금융센터, 서울 롯데타워를 여러 개 세워놓은 듯한 스카이라인이 중국 경제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은 거짓이었습니다. 독사과가 노린 급소를 이해하려면 중국이 어떻게 병들어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시작은 빚이었습니다. 2010년대 내내 중국은 미친 듯이 빚을 냈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정권이 흔들렸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14억 인구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빚을 냈습니다. 더 짓고, 더 파고, 더 부풀렸습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문제였습니다. LGFV라 불리는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이 그림자 금융처럼 작동했습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빚을 끌어다 써서 고속철, 신도시, 공항을 마구잡이로 지었습니다. 국영은행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줬습니다. 담보? 아직 팔리지도 않은 땅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이 부은 시멘트 양은 미국이 20세기 전체 100년 동안 사용한 양보다 많았습니다. 빌딩이 솟아올랐고 도로가 뚫렸고 다리가 놓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모래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땅을 팔아야 빚을 갚는데 땅이 안 팔렸습니다. 개발업체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헝다그룹 부채 370조 원, 비구이위안 부채 250조 원, 컨트리가든 부채 200조 원, 공사가 멈췄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못 받았고 하청업체는 연쇄 부도났습니다. 2021년 8월 허난성 정저우시 밤 11시 한 아파트 단지 앞에 1,000명이 모였습니다. 손에는 촛불 대신 횃불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을 돌려내라. 고함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헝다그룹이 지어야 할 아파트 공사가 멈춘 지 6개월째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억 원을 계약금으로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은 건 뼈대만 앙상한 콘크리트 덩어리뿐이었습니다. 공사 중단 아파트가 1,600개 단지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64번 채울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유령 아파트, 난징 아파트라 불렀습니다. 사람 없는 빈 콘크리트 무덤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붕괴는 가속화됐습니다. 주요 도시 아파트 가격은 고점 대비 평균 30% 떨어졌습니다. 베이징 외곽은 50% 넘게 폭락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절반이 사실상 부도 상태였습니다. 그 피해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중국인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한국은 5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중국 서민들은 평생 모은 재산이 증발합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가계자산은 약 15조 달러 증발했습니다. 우리 돈 2경원입니다. 대차대조표 불황이 시작됐습니다. 자산은 쪼그라드는데 빚은 그대로입니다. 30년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받을 집은 뼈대뿐입니다. 6억 주고 산 아파트가 4억이 됐습니다. 2억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달 200만 원은 칼같이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멈췄습니다. 내수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소매 판매 증가율은 3.7%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 성장률은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이게 2026년 3월 독사과가 던져졌을 때 중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독사과는 이미 빚더미에 깔려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인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것입니다. 유가가 폭등하고 원가가 치솟고 물류비가 날뛰면 이 병든 몸은 견딜 수 없습니다. 독사과는 중국의 가장 아픈 상처를 정확히 겨냥한 무기였습니다. 베이징 중난하이 회의실 2026년 3월 18일 새벽 2시 이란의 독사과 선언이 나온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진핑과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둘러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이란의 위안화 요구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선택지 A, 삼키기. 선택지 B, 뱉기. 선택지 C, 들고만 있기. 시진핑은 숨이 막혔습니다. 3가지 선택지 모두 지옥이었습니다. 선택지 A, 독을 삼키기. 이란의 위안화 요구를 받아들이고 전면 지지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장 화려합니다. 위안화가 국제 결제 통화로 도약하고 달러 패권에 정면 도전하며 14억 인구가 열광합니다. 드디어 미국을 꺾었다. 거리에서 만세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뒤 미국의 핵폭탄이 터집니다. 중국 4대 국유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이 스위프트에서 퇴출됩니다. 순간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멈춥니다.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고 수입 물자 값을 보낼 수 없습니다. 글로벌 무역만이 하루아침에 마비되는 것이죠.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이 하루아침에 마비됩니다. 수출 기업들은 대금을 받을 수 없어 연쇄 부도나고 수입 물자가 끊겨 공장이 멈추며 외환 보유고가 날개 돋친 듯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유럽, 일본, 한국 모두 미국 편을 듭니다. 중국은 고립됩니다. 경제는 즉사합니다. 천문학적 빚더미는 누가 갚습니까?
텅 빈 유령 아파트들은 누가 완공합니까? 무너진 부동산 시장은 누가 살립니까? 불가능합니다. 선택지 A는 자살입니다. 선택지 B, 독을 뱉기. 이란의 요구를 거부하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정면 충돌은 피합니다. 스위프트 퇴출도 없고 1조 3천억 달러 무역도 유지됩니다.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가는 참담합니다. 첫째, 연간 9조 원을 절약하던 밀수 기름 특혜가 날아갑니다. 호르무즈가 정상화되면 이란은 더 이상 헐값에 팔 이유가 없으니까요. 둘째, 중동에서 쌓아온 에너지 외교가 무너집니다. 사우디, UAE는 중국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기 때 우리를 버린 놈들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중동 산유국들과의 신뢰가 박살납니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균열이 생깁니다. 셋째, 14억 인구에게 굴욕을 설명해야 합니다. 드디어 달러를 무너뜨릴 기회가 왔다며 흥분하던 국민들에게 미국이 무서워서 포기했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체면이 구겨집니다. 위신이 추락합니다. 선택지 B는 장기적 자살입니다. 선택지 C, 들고만 있기. 이란의 요구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고 애매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시간을 끄는 겁니다. 언젠가 호르무즈 위기가 해결되길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중국 편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계속될수록 유가는 치솟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120달러, 150달러. 중국 경제 전체에 악성 인플레이션이 퍼집니다. 원가는 폭등하는데 내수는 죽어서 가격을 못 올립니다. 기업들의 마진이 증발합니다. 공장이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노동자들이 해고됩니다. 청년 실업률이 50%를 넘어섭니다. 거리에 백수들이 넘쳐나고 사회 불안이 고조되며 정권이 흔들립니다. 선택지 C는 느린 자살입니다. 시진핑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삼켜도 죽고 뱉어도 죽고 들고만 있어도 죽습니다. 완벽한 딜레마였습니다. 이란이 던진 독사관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중국을 죽이도록 설계된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회의는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가장 덜 나쁜 선택, 선택지 B, 독을 뱉기. 이란을 버리고 중동 외교를 희생하고 14억의 기대를 배신하더라도 일단 살아남는 것. 미국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 굴욕을 감수하더라도 당장 스위프트 퇴출만은 피하는 것. 그런데 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시진핑은 몰랐습니다. 미국이 이미 완벽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3월 18일 베이징이 딜레마에 빠진 그 시각. 워싱턴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채찍만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근도 동시에 꺼내들어 중국을 완벽한 함정에 몰아넣었습니다. 3월 20일 미국 재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란과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시장 접근을 전면 차단할 것이라고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리스트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 금융 시스템의 4대 기둥입니다. 이 은행들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키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재무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이란과 손잡으면 48시간 내에 제재를 발동한다. 유예기간 없다. 채찍이 눈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상하이 금융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중국 4대 은행 주가는 3월 20일 하루 만에 평균 8% 폭락했습니다. 홍콩 항색지수는 12%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알았습니다. 미국이 진심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 당근을 꺼냈습니다. 3월 22일 미국 국무부가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란산 원유 제재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한국, 일본, 인도 등 동맹국들에게 달러 결제 조건으로 이란 원유 수입을 허용한다. 완벽한 쪼개기 전략이었습니다. 이란이 만든 위안화 독점 통행증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한국, 일본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위안화를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열어준 합법적인 달러 결제 창구로 슬그머니 발길을 돌렸습니다. 3월 23일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한다. 결제는 달러로 진행한다. 일본도 똑같은 성명을 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란은 당황했습니다. 위안화 독점 전략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만 남았습니다. 더 굴욕적인 건 중국 국유은행들조차 미국이 열어준 달러 결제 창구를 슬쩍 기웃거렸다는 것입니다. 3월 25일 중국 공상은행 홍콩 지점이 이란 측과의 위안화 결제 시스템 구축 논의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기술적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미국 제재가 무서워 도망친 것입니다. 같은 날 중국은행 싱가포르 지점도 똑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건설은행, 농업은행 해외 지점들도 줄줄이 뒤따랐습니다. 중국 국유은행들이 베이징 정부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들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미국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너희가 위안화로 장사하고 싶으면 해봐라. 대신 미국 금융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각오를 해라.
아니면 우리가 열어준 달러 결제 창구로 얌전히 들어와라.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3월 26일 중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중국은 중동 정세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 관련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기를 바란다. 원론적인 헛소리였습니다. 이란 지지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국영은행들은 이란과의 위안화 결제 시스템 구축 논의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14억이 숨죽이고 기다렸던 역사적 순간을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린 것입니다. 중국은 완벽하게 굴복했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던 14억 거인은 미국이 열어준 달러 결제 창구로 슬그머니 기어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휘두르며 중국을 완벽한 함정에 가뒀습니다. 독사과를 강제로 먹이려는 듯 압박하다가 마지막 순간 달러 출구를 열어주며 이쪽으로 와라 손짓했습니다. 중국은 독을 뱉어냈습니다. 이란을 버리고 위안화 패권의 꿈을 접고 미국 앞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독은 이미 몸속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독사과를 뱉었습니다. 3월 26일 공식적으로 이란을 버렸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독은 이미 중국 내부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사과의 진짜 독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계속됐습니다. 이란은 중국이 배신했다고 판단했지만 해협을 여는 것과는 별개 문제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이 계속되는 한 이란은 호르무즈 카드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됐지만 해협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유가는 계속 치솟았습니다. 3월 말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 4월 중순에는 130달러까지 뛰었습니다. 물류비도 따라 폭등했습니다. 해운 운임이 50% 넘게 올랐습니다.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를 피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항해 일수가 2주 늘어났고 연료비가 2배로 뛰었습니다. 중국 공장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플라스틱 원료 가격 40% 상승, 철강 25% 상승, 화학 원료 35% 상승, 공장을 돌리는 데 들어가는 전기료도 20% 뛰었습니다. 중국 전력의 70%가 석탄 화력인데 석탄 가격이 폭등했으니까요. 그런데 물건값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수가 죽어 있으니까요. 부동산 30% 폭락으로 가계자산 2경원이 증발한 14억 인구는 지갑을 닫았습니다. 30년 주택담보대출을 갚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소비를 멈췄습니다. 기업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제조 비용은 40% 뛰었는데 판매가는 그대로입니다. 100원 주고 만든 물건을 110원에 팔던 게 140원 주고 만들어도 여전히 110원에 팔아야 합니다. 마진이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팔수록 손해입니다. 나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으니 소비자들이 돈을 쓰고 기업은 가격을 올려도 잘 팔립니다. 좋은 인플레이션이죠. 하지만 나쁜 인플레이션은 정반대입니다. 비용만 오르고 수요는 죽어 있습니다. 기업은 가격을 못 올리고 마진은 쪼그라들고 결국 문을 닫습니다. 2026년 5월 광둥성 선전의 한 전자제품 공장,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사장은 장부를 펴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플라스틱 원료비가 40% 올랐고 전기료가 20% 뛰었으며 물류비가 50% 폭등했습니다. 원가가 개당 5,000원에서 7,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판매가는 여전히 8,000원입니다. 1년 전에는 개당 3,000원 남겼는데 이제는 500원밖에 안 남습니다. 마진율이 37%에서 6%로 떨어졌습니다. 공장 임대료, 노동자 임금, 은행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입니다. 사장은 가격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8,000원에서 9,000원으로. 그러자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바이어들이 베트남에서 7,500원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가격을 다시 8,000원으로 내렸지만 이미 주문량은 반토막 났습니다. 5월 말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노동자 120명을 해고했습니다. 20년 운영한 공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유? 독사과가 퍼뜨린 나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이런 공장이 수천 개였습니다. 광둥성, 저장성, 장수성, 전국 곳곳에서 중소제조업체들이 쓰러졌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만 10만 개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노동자 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발악했습니다. 내수가 막혔으면 해외로 내다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상 가격으로는 안 팔립니다. 베트남, 인도가 더 싸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초저가 수출 전략입니다. 원가 이하로 팔아서라도 재고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독사과를 뱉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독은 이미 몸속으로 스며들어 내장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유가 폭등이 촉발한 나쁜 인플레이션은 중국 제조업의 심장을 직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원가 이하로 재고를 흩뿌리는 것. 구걸입니다. 나쁜 인플레이션의 지옥에서
중국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원가 이하로 전 세계에 재고를 흩뿌리는 것. 출혈 수출입니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2026년 상반기 이 플랫폼들이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가격은 살인적이었습니다. 티셔츠 1,900원, 무선 이어폰 3,500원, 스마트워치 8,900원. 한국 다이소보다 쌌습니다.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할까요? 덤핑입니다. 원가 이하로 팝니다. 손해보고 팝니다. 그냥 재고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선전한 의류공장 사장의 말입니다. 티셔츠 한 장 만드는데 2,500원 듭니다. 원단 1,200원, 인건비 800원, 전기 물류 500원. 그런데 1,900원에 팔아요. 장당 600원 손해입니다. 왜 팔까요? 안 팔면 더 손해거든요. 공장 돌려야 하고, 노동자 월급 줘야 하고, 은행빚 갚아야 합니다. 재고 쌓아놓으면 창고 비용만 나갑니다. 그래서 푼돈이라도 받고 내다버립니다. 완벽한 구걸이었습니다. 중국 공장들은 재고 더미에 파묻혔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국 제조업 재고지수는 54.8을 기록했습니다. 50 이상이면 재고가 쌓인다는 뜻입니다. 공장 창고에 팔리지 않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가전제품, 의류, 신발, 가구 만들었는데 안 팔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초저가 수출입니다. 테무, 알리, 쉬인. 2026년 상반기 거래액을 보면 참담합니다. 테무 전년 대비 280% 폭증, 쉬인 320% 급등, 알리익스프레스 190% 증가. 합치면 상반기에만 8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 약 110조 원입니다. 품질은 형편없었습니다. 2026년 5월 미국 소비자보호국 긴급조사 결과 테무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의 43%가 안전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에서 납성분이 검출됐고 화장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왔고 전자제품은 감전 위험이 있었습니다. 전년 38%에서 5%피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도 팔렸습니다. 싸니까요. 독사과의 진짜 독은 여기서 터졌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와 물류비가 50% 넘게 치솟았습니다. 원가는 폭등하는데 빚더미에 앉은 14억 인구는 지갑을 닫았습니다. 물건값을 100원만 올려도 안 팔리는 지옥 같은 나쁜 인플레이션이 덮쳤습니다. 공장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원가 이하로 전 세계에 재고를 흩뿌리는 구걸이었습니다. 테무와 쉬인의 초저가 공세는 세계의 공장이 내지르는 단말마의 비명이었던 셈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던 중국이 이제는 세계의 재고 처리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6년 6월 EU는 중국산 초저가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쉬인 의류의 35%, 테무 전자제품의 40%, 기존 25%, 30%에서 대폭 인상했습니다. 미국도 뒤따랐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에서 125%로 올렸습니다. 중국은 항의했습니다. 불공정하다, 보호무역주의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라 국가 단위 재고떨이를 하고 있다는 걸요. 선전 한 물류창고,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 크기입니다. 천장까지 쌓인 상자대, 테무와 쉬인 로고가 박힌 포장재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24시간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갑니다. 하루 출하량 250뒷개, 2025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 비명입니다. 안 팔면 죽으니까 푼돈이라도 받고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협박하던 거인이 이제는 전 세계에 불량품을 뿌리며 제발 사주세요 외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독사과는 중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안화 패권을 꿈꾸던 14억 거인을 티셔츠 1,900원에 목숨 거는 재고 처리장으로 추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재고를 만드는 공장은 누가 돌리나요? 이미 텅 빈 공장, 사라진 일자리, 갈 곳 없는 청년들입니다. 2026년 3월 26일 중국이 독사과를 뱉어낸 그날 전 세계 자본시장은 하나를 확신했습니다. 중국은 끝났다. 중국이 이란을 버린 것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14억 거인이 미국 앞에 무릎 꿇었다는 증거였고 위안화 패권이 허상이었다는 자백이었으며 내부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신뢰가 붕괴됐습니다. 사실 자본은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자 글로벌 기업들은 깨달았습니다. 중국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상하이 봉쇄로 공장이 멈추자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됐습니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수출 통제, 2023년 첨단 기술 투자 제한으로 칼을 뽑았습니다. 2023년부터 애플은 아이폰 생산 라인의 25%를 인도로 옮겼고 삼성전자는 베트남 박린 공장을 증설했으며 나이키는 신발 생산의 51%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이전했습니다. 중국 비중은 2019년 25%에서
2024년 11%로 반토막 났습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었습니다. 2024년 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82% 급감했습니다.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반대로 베트남은 같은 기간 35% 증가했고 인도는 28% 늘었습니다. 자본이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26일 독사과 거부 사건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미 떠나던 자본이 확신을 갖고 대탈출했습니다. 중국은 정말 끝났구나.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황은 이랬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93% 폭락했습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나이키는 광둥성 공장 5개를 추가로 폐쇄하고 인도네시아로 이전했습니다. 애플은 인도 생산 비중을 40%까지 올리기로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멕시코 공장 건설을 가속화했습니다. 2026년 5월 광둥성 둥관시, 한때 세계 스마트폰의 40%를 만들던 전자제품 공장 단지가 텅 비었습니다. 서울 강남구를 10번 포갠 크기의 산업단지에 녹슨 기계만 남았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달랑 지키는 공장 건물,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노동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광둥성에서 쓰촨성까지 고속철로 10시간 거리입니다. 한때 한 달에 300만 원씩 벌던 조립라인 노동자들이 고향 농촌으로 돌아가 한 달 50만 원짜리 일을 찾았습니다. 우리 아니어도 기업 많다던 호언장담은 빈 공장 건물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인도 뭄바이 외곽에는 새 공장이 올라갔습니다. 애플 로고가 붙은 거대한 건물, 5만 명의 인도 노동자가 아이폰을 조립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는 삼성 스마트폰 공장이 24시간 돌아갔습니다. 중국이 놓친 자본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로 흘러갔습니다. 중국은 왕따 당했습니다. 자본이 떠났고 기술이 끊겼고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피해자는 청년들이었습니다. 2026년 7월 베이징 차오양 공원, 호두시, 평일 한낮인데도 벤치마다 20대 청년들이 누워 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추리닝, 반팔티, 슬리퍼 차림입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요. 중국 청년 실업률은 2026년 상반기 공식 통계로 24.7%였습니다. 전년 21.3%에서 3.4%p 상승했습니다. 독립연구기관 추정치는 52%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상하이 푸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왕레이, 27세, 토익 990점, 영어 회화 2차, 인턴 경력 3곳, 그런데 1년 반째 백수입니다. 이력서를 200곳 넘게 냈습니다. 면접 본 곳은 8곳, 최종 합격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탕핑, 누워버리기입니다. 경쟁 안 합니다. 노력 안 합니다. 그냥 최소한으로 삽니다. 하루 2끼, 월 50만 원이면 됩니다. 어떻게? 부모님 집에 얹혀 삽니다. 전업자녀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직업란에 자녀라고 쓰는 것입니다. 2026년 조사 결과 25세에서 34세 사이 미혼 청년의 73%가 부모와 함께 삽니다. 전년 68%에서 5%p 증가했습니다. 대학 나온 자식들이 늙은 부모 쥐꼬리만 한 연금 빨아먹으며 하루 3끼 얻어먹습니다. 세계 패권을 외치던 오만한 청년들은 이제 가장 비참하고 찌질한 기생충으로 전락했습니다. 독사과 거부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중국이 미국 앞에 무릎 꿇은 순간 신뢰가 무너졌고 이미 떠나던 자본이 확신을 갖고 대탈출했으며 공장이 텅 비고 일자리가 사라지자 청년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란이 던진 독사과 하나, 겉보기엔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달러에서 위안화로 바꾸자는 제안. 그러나 이 작은 독사과는 GDP 18조 달러 거인의 모든 약점을 한 번에 폭로했습니다. 독사과의 3가지 독 스위프트 퇴출, 밀수 특혜 상실, 유가 폭등, 은 중국이 이미 병들어 있었기에 치명적이었습니다. 6조 위안 LGFV 빚더미, 1,600개 유령 아파트, 가계자산 2경원 증발, 이미 내장이 썩어가던 거인에게 독사과는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미국은 채찍과 당근으로 함정을 팠습니다. 3월 20일 4대 국유은행 스위프트 퇴출을 협박하면서 3월 22일 동시에 한국, 일본에게 달러 결제 창구를 열어줬습니다. 중국은 완벽하게 고립됐습니다. 3월 18일 새벽 2시 베이징 회의실에서 시진핑은 삼켜도 죽고 뱉어도 죽고 들고만 있어도 죽는 완벽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3월 26일 중국은 가장 덜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독을 뱉기, 이란을 버리고 위안화 패권의 꿈을 접고 미국 앞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독은 이미 몸속으로 퍼졌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와 물류비가 50% 폭등했습니다. 원가는 치솟는데 내수는 죽어서 가격을 못 올립니다. 나쁜 인플레이션이 터졌습니다. 2026년 상반기
10만 개 기업이 파산했고 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자 발악했습니다. 테무, 알리, 쉬인으로 티셔츠 1,900원, 이어폰 3,500원에 전 세계의 재고를 땡처리했습니다. 상반기 거래액 800억 달러, 전년 대비 250% 폭증, 원가 이하 덤핑입니다. 자본은 더 냉혹했습니다. 독삭과 겁으로 신뢰가 붕괴되자 이미 떠나던 자본이 확신을 갖고 대탈출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 투자 93% 급감, 애플, 삼성, 나이키가 인도와 베트남으로 도망쳤습니다. 광둥성 공장 단지는 텅 비었고 녹슨 기계만 남았습니다. 청년들은 더 비참합니다. 실업률 52%, 명문대 나와도 백수입니다. 베이징대 졸업하고 배달 라이더, 칭화대 나와서 편의점 알바, 20년 공부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탕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누워 스마트폰만 봅니다. 부모 집 소파에서 연금 빨아먹으며 하루 세끼 얻어먹습니다. 전업자녀 비율 73%, 가장 찌질한 기생충으로 전락했습니다. 독삭과는 모든 걸 드러냈습니다. 빚더미, 부동산 붕괴, 내수 죽음, 나쁜 인플레이션 덤핑, 수출 신뢰 붕괴, 자본 탈출, 청년 절망, 완벽한 연쇄 붕괴였습니다. 한 조각의 독사과가 이 모든 고리를 한 번에 폭로했습니다. 위안화 패권은 허상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내부 붕괴 중이었습니다. 상하이 푸둥의 마천루는 여전히 밤하늘을 수놓지만 그 빌딩 안 사무실 절반은 비어 있습니다. 공장 안에는 녹슨 기계만 남았습니다. 베이징 차오양공원 벤치에는 명문대 졸업장 든 청년들이 누워 부모 연금에 기댄 채 스마트폰만 봅니다. 허난성 정저우 유령 아파트 단지 앞에서는 횃불 든 서민들이 여전히 우리 집을 돌려내라 외칩니다. 화려한 겉모습 아래 중국은 이미 속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삭과는 단순히 위안화 결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14억 거인의 민낯을 폭로하는 엑스레이였습니다. 한입 베어 물지도 않았는데 독이 퍼진 이유는 거인이 이미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지배하겠다던 오만한 거인의 최후는 참으로 초라합니다. 미국이 무서워 위안화 패권마저 걷어차고 헐값 기름이나 줍고 다니더니 결국 천문학적 빚더미에 깔려 청년들은 부모 연금이나 파먹는 거대 빈민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비웃던 자본주의의 발밑에서 이제는 땡처리 불량품이나 밀어내며 푼돈을 구걸해야 연명할 수 있는 꼴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빚으로 쌓은 허세는 언젠가 무너지고 오만함의 대가는 냉혹하게 돌아옵니다. 독사과 하나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한국 역시 가계부채 GDP 대비 105%, 청년 실업과 저출산의 늪에서 중국의 전철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14억의 오만한 꿈은 독사과 하나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찌질한 현실로 무너졌습니다. 독을 삼키지도 않았는데 죽어가는 거인, 이것이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의 최후입니다. 과연 우리는 다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